저는 이런 식의 거래들이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시장의 폭락 사태를 이끌었던 주범은 저는 트럼프다. 트럼프가 대만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애플도 팀 쿡을 힘들게 만들었고 파월이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되게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용지표 나빠지고 워렌 버핏이 애플 팔았다 그러고 일본 중앙은행이 미친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삼재가 다 터진 거지. 굳이 그걸 뭐 하나의 이유로, 저는 그렇게 하나의 단순한 요인만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면 누구나 이코노미스트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을 모셨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바로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주말 퇴근길에 저희 들렸다가 퇴근하시는 거죠, 이제? 예, 이제 전철 타러 가야죠. 고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우리를 깜짝 놀래켰던 그 폭락 사태가 지나간 거냐, 아니냐가 여전히 또 뭐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설명을 좀 들으려면 그게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니 일단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번에 벌어진 일은 한 2년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에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대표님. 이렇게 많이. 아니요. 2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예. 2년에 한 번씩 있다고요? 예, 2년에 한 번,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예, 바로 대폭락, 주식시장의 대폭락,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대폭락에 엮여있는 각종 수많은 악재들이 한 번에 터지는 일들은 2년에 한 번 꼴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 2년에 한 번씩 벌어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바로 그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라고 하죠. 그걸 기준으로? 네, 공포 지수가 50을 넘는 일들이 지난 25년 동안 한 10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년에 한 번이네요? 네, 대략 2년에 한 번이고, 특히 이제 문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 범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터지고 나면 그 뒤로 한 6개월은 거의 오르락 내리락의 그 하락률 상승률이, 그러니까 플러스 1% 2% 정도가 아니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크다. 예,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뭐 나면. 여기 지금 댓글에 일본 지진 이야기 하시던데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뒤에 여진이 있죠. 예, 굉장히 잦은 여진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빅스 지수 50 이상을 뚫는 그런 강력한 충격이 한번 2년이나 3년에 한번 발생하면 그 뒤로 수개월 동안은 잠 못 자는 날이 이어지는, 올랐다 내렸다를 경험적으로 보니까. 예, 끝없이 변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누가 대박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박을 터뜨려서? 쳤기 때문이죠. 바로 풋옵션 샀던 사람들이 예, 이번에도 크게 먹었다고 들었어요. 예, 크게 먹고 뭐 몇 배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가격 옵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매수 하겠죠.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1원뛰기, 2원뛰기라고 부르던 그런 가격에 있는 옵션들까지 가격을 전부 올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흔히들 시장에서 양매수 전략이라는 걸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양쪽 극단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거죠. 풋옵션을 콜옵션을 사두고. 그렇죠. 콜옵션, 풋옵션을 다 사는 거죠. 급등해도 많이 먹고 급락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올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양쪽 거래를 베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사면서 다른 한쪽에는 채권을 사는, 뭐 이런 식의 거래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아주 많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박이고, 지금 증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거 유도하면서? 예, 그래서 뭐 옵션 거래, 미국 옵션 거래 이런 거 관련된 광고들이 엄청나게 본물처럼 터지는 게 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동성이 터지고 나면 그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한 연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추세를 잡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건 정말 아트의 영역이고, 저 같은 범인들은 한 올해 하반기에는 상당히 시장 변동성이 크고 그랬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장이지만 뭐 그래도 레벨에 맞춰서 매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많은 투자자들이 풋옵션과 콜옵션 양극단에 양쪽 다 몰리는 거는 이해가 돼요. 네. 한번 그 대박을 눈앞에서 나도 봤으니까. 그렇죠. 눈앞에서 봤죠. 부자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몰리면 시장이 흔들립니까? 그 인과관계는 뭐예요? 인과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실종되고 모멘텀 투자자들이 시장에 판을 친다라는 거죠.
네. 시장이 바이럴이 그쪽에서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참가자들의 이제 균형이 예를 들어서 반반이라고 치면 내재 가치를 중시하는 장기 투자자 스타일이 한 절반이고 얌전한 투자자들은 좀 뒤로 그렇죠. 물러고. 예, 지금 뭐 오렌 버핏 같은 사람 현금 들고 있잖아요. 반면 이제 눈이 벌게져서 와 이거 이 변동성은 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 뭐 긁어볼 만한 복권 아니야.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잔잔하던 시장에 비해서 지금의 어떤 그런 약간 양매수 전략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확률 높은 로또를 긁는 거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베팅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공격적 베팅의 이제 결과 속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겠죠. 예. 예,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하니까. 또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이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쏠리면서 그래서 가닥을 잡아가겠죠. 경험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출렁하고 나면 그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다. 와, 뭐 거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을 갔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인 이 50레벨 정도, 빅스 지수 50레벨의 폭락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 안쪽에 대충 승부가 나죠. 빅스 50의 의미는 뭐예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레벨이다. 예, 그리고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예, 차트에 이제 노란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 이게 50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이제 주간 데이터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이 50을 넘었던 시기는 역사상 2번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넘었어요? 이번에는 안 넘었죠. 장중에 50 넘었죠. 여기 끝에 평균으로는 한 3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레벨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월간이나 주간 기준 평균이 이 정도 나오려면 그 한 달 내내 저 멀미를 했어야 된다는 예, 얘기고. 그 정도의 충격들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 1998년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9.11 테러,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있는 되게 자주 있는 일들이다. 이 정도 레벨의 변동성은 주식 투자하시면서 솔직히 2년에 한 번씩은 각오하셔야 되는 변동성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달 내내 올라간다. 도망가야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첫 주의 상황만 본다면 강력한 쇼크가 월요일 발생하고 좀 약간 진정되고 있는 중이니까 물론 오늘 밤에 또 미국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린다라면 경착륙은 아니겠구나. 그 첫 주 보면 대충 그게 어느 정도 충격인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런 9.11 테러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는 좀 차익을 실현했던 사람들이 또 돌아와요.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 에스컬레이트 되거든요. 레벨 자체가. 예. 그런 일들은 지금 아직 안 보이니까. 근데 뭐 이건 첫 주에 불과하니까요. 일단 재밌는 차트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강진은 아닌 것 같다. 첫 주 반응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는. 지지난주 이제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사고 쳤던 것부터 변동성은 사실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변동성에 누적돼서 펑 월요일 날 터졌는데 그 터진 이후에 추가적 충격들을 줄 만한 요인이 더 가세려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제 2010년 요 플래시 클래시가 여기인데요. 플래시 크래시 같은 그러니까 하루에 그때 이제 다우지수가 한 1000포인트 빠진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 때는 이제 지금보다 다우지수가 그 훨씬 적은 10,000포인트 돼 있을 때 1000포인트가 빠졌죠. 하루에. 저 때는 왜 그랬대? 예, 그 이제 고빈도 트레이딩. 예. 고빈도 트레이딩. 이게 알고리즘 매매가 만든 사고였. 그냥 괜히. 네, 괜히.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것도 그럼 그냥 괜히 우연히 어쩌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중첩시키는 어떤 알고리즘 매매. 저희도 이제 로봇 바이저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신호를 포착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1년에 한 2번밖에 안 하는 회사니까. 고빈도 트레이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고빈도 트레이딩의 아이디어는 거의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빅스 지수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게 되는 건 정크본드 스프레드.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체 상품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에 민감한 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야 악재야 라고 신호가 오면 일단 팔고 손절하고 난 다음 다시 사면 되지. 저희는 이제 반대죠. 저희는 그때 매수를 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고빈도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저희는 자동 저가 매수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반대 포지션인 거죠. 저기는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포지션이고 저희는
언젠가는 평균을 회귀할 테니까 1년 뒤에 보자라는 포지션인 거죠. 근데 아무튼 모델은 되게 단순한 모델들이고 예. 저 모델들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들은 1987년 블랙 먼데이, 2010년에 플래시 크래쉬,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비슷한 일들이 아닐까. 근데 몇 달 지나야 알기 때문에 이건 가설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팔아라, 세게 팔아라, 뭐 이런 메커니즘이 걸려있는 로봇들이 그렇죠. 몰리면서 생긴 예, 미국의 엠모사에서 파는 뭐 C 땡땡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는 모델들이죠. 제가 이제 국민연금 있을 때부터 히트를 쳤던 모델인데 시장이 한 방향으로 변동성을 쫙 흐드나갈 때는 이 모델들은 거의 효과가 없는데 시장이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출렁거릴 때는 이게 되게 잘 맞거든요. 그렇죠. 팔 때 빨리 팔고 살 때 빨리 사야죠. 손절에 딱 올라버리면 끝장인데 그냥 손절한 다음에 좀 뒤에서 또 주춤주춤하고 하면 되게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트레이딩 모델은 박스권일 때 되게 잘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일단 그쪽 모델에서는 다 매도 신호 나왔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그럼 요대로 끝날 건지 아니면 비슷한 충격, 좀 약하든 어쨌든 계속 좀 있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과거 경험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판단의 단서는 첫 주가 그리 뭐 또 더 큰 폭탄 터지고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가능성도 좀 있겠네. 라는 느낌 정도. 예, 저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지표들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내렸죠. 그래서 어젯밤에 나왔고요. 이제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이겁니다. 요 두 가지 지표만 잘 보셔도 저는 시장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전망은 포기하시고요. 대응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입니다. 파란색이 아니요, 회색. 회색이 예, 대폭락했죠. 일주일 만에 20bp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7% 있다가 지금 6% 중반까지 왔습니다. 요거는 금리 인하를 예견 선반영하는 거라 그런 것도 있고 모기지 채권을 누가 산 거죠. 아하,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게 모기지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파란 선이 내려가죠. 예. 그리고 또 모기지 채권 금리가 내려갈 때는 파란 선이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저 파란 선은 뭘까요? 뭐냐면 바로 미국의 모기지 시장 지수입니다. 집값. 예, 집값의 선행 지표. 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했다는 건 여기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다. 뭘 뜻하냐? 예, 시장의 참가자들이 촉을 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부동산 사자로 갔다라는 거죠. 또는 부동산 쪽에 관련돼 있는 상품으로 가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2008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악순환이 악순환을 낳는 대폭락 사태들은 저는 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중산층들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돈 없으니까. 미국조차도 그 중산층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401K니 이런 건 다 중산층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장기간 넣는다라는 건 좋은 직장 다닌다는 이야기고요. 맥잡을 띄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가입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DC형으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건 중산층 상류 또는 상류층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뉴스에 과도 보도됩니다. 과도 대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지금 매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이번 수요일에 발표된 게 이제 어제 알게 됐죠. 이 금리가 이렇게 급락하고 그리고 끝부분이지만 미국의 모기지 시장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한 건 2년간에 걸친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중리산이 그러고 있지만 부동산 쪽에 있는 큰 돈들이나 또는 가계자금들은 와 지금 집 살 때 아니야? 앞으로 금리 떨어진다는데 라는 베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징후죠. 즉 경제가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번 충격이 주식시장에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탈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고용지표 아니면 부동산인데 이 둘 다 지금 이번 주에 되게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 말고는 다른 신호는 잘 안 보이니까.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 큰일 났다라는 게 이번 주가 폭락의 최대 원인인 거잖아요.
왜 어떤 그가 세 가지 사고를 쳤잖아요.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세 가지 폭탄 터뜨린 날이 언제냐 하면 7월 13일부터 17일 사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블룸버그에서는 한 뉴스로 보도된 게 13일인가 14일이었고 비즈니스 위크에서 이제 원문 전부 다 공개된 건 17일. 우리 시간으로 17일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1월 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마. 그러면 너의 임기를 보장하겠어. 네. 파월한테. 두 번째가 뭐냐면 대만은 우리에게 공짜로 보험을 타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부자 나라에게 우리가 왜 퍼줘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팀 쿡이 와서 대중 관세 부과 자기들만 면제해달라 그럴 때 자기가 너그럽게 그의 사과와 그의 부탁을 나는 들어줬다. 옛날에. 예,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불가능하다. 즉, 이 사람이 뭔가를 주도하고 지지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왜? 2018년에 파월이랑 그렇게 대판 싸워서 크리스마스에 대폭락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800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폭락을 만들었던 게 불과 6년 전인데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을 긁죠. 또 중앙은행이랑 싸운다. 네, 또 중앙은행이랑 싸우고 두 번째가 뭐였죠?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TSMC가 거기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위험한 발언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실제로 그 뒤로 중국도 중국이지만 대만 증시 폭락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애플이 25%의 대중 관세 부과를 갖다가 자기들만 면제해달라고 로비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줬다 쳐요. 근데 그걸 왜 자랑합니까? 그러게. 자신이 반중이고 반이민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치적인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반중 반이민이에요. 근데 그 반중도 누가 와가지고 부탁하고 자신에게 관대함을 갈구하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게 무슨 놈의 정치적인 어떤 기조, 지조, 일관성 따위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개나 줘버려라 라는 사람이라는 걸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확실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거기에 이제 악재가 또 터지는 거죠, 원래.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죠. 7월 중순부터 이미 우리 재원절 때부터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그때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특히 그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눈치 없는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눈치 없는 파월이 금리 인하 좀 하지.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그게 그냥 뭐 큰 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요것 조금이 합쳐졌는데 그렇죠. 눈덩이가 굴러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주식시장 폭락의 눈덩이의 가장 단단한 힘은 트럼프님이 뭉치셨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미국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오늘 저 방송에서 핵심은 미국 리츠를 살아요. 그건 또 왜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뭐 어떤 불확실성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이번부터 시작해서 지난번까지 쭉 시장에 가장 주도주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TSMC에 전액 전량 다 주문 주고 있는 회사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줬다는 걸 그러지만 아무튼 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자기 취임하는 첫날 대통령 명령문 제1호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도주로 삼고 있는 이 두 종목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다라는 거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장이 달라면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한 사람이 원사이드하게 한 5% 이상으로 크게 점유율을 지지율을 벌리면 그때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트럼프가 확실히 이기더라도 차라리 확실히 이기는 게 이제 뭐 포기하자 접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른 거 찾자라든가 다른 거 대안을 찾든가 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든가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주는 거고 해리스가 이긴다 그러면 또 IT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예.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3프로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2016년 미 대선 직전에 뭐 컨퍼런스 가가지고 네. 미국의 정치학 박사님들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트럼프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르는 게 심상치 않아서 이거 혹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제가 그렇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경제, 미국 정치 이야기하는 건 재미로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중요한 지표가 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제가 그 지표의 방향성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지표를 그렇죠.
지표의 방향성은 알 수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림 다시 보여드리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징후가 다음 주까지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잖아요. 뭘 사야 되나? 미국 건설주랑 리츠랑 그리고 모기지 채권 ETF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불이 붙을 거고 그렇죠. 주가도 오를 거고. 이거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베팅이겠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트럼프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디벨로퍼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겠죠. 또는 미 연준이 트럼프의 말을 거역하고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라는 베팅일 수도 있겠죠. 리츠라는 게 부동산 수익률을 갖고 운영하는 함수니까 금리가 그렇죠.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한 리츠들 사지 말고요. 미국 리츠를 사는 게 지금은 제일 현재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대만이랑 중국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짱이죠. 이럴 때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또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되게 가팔라지고 미국의 국채보다는 회사채 또는 이런 MBS, 모기지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시기들이 출현할 때는 부동산이 좋아질 것이고 그 부동산이 좋아질 때는 연착륙이 온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돈 벌 때가 여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겠죠. 이게 오르는 장이 오면 이제 다른 장이 오겠죠. 그러나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갖고 있으면 양매수해서 괜히 엔비디아 사면서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저게 뭐 주도주까지 아니겠으나 이건 굉장히 보험성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배당도 잘 주고 바닥이 이 단단한 투자 대상 아니겠냐. 누가 돼도 덜 떨린다. 그리고 수익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사면 어떠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는 뭘 봐라. 그래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를 보는 것과 함께 요 미국의 수요일 날 발표되는 모기지 지수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요거 그냥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발표되는 거 지표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듯하네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아래쪽 방향이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직 그 걱정이 좀 남아 있는 게 이번에 하락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생긴 그 발작이라면 그건 앞으로 엔화의 움직임이나 일본 정부의 발언이나 혹은 뭐 그냥 그 가능성만으로도 또 한 번 계속 저러지 않겠냐. 또 한 번이 아니라 그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있죠. 우리 이프로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막아낀 은행이잖아요. 막아낀 은행 또는 세계에서 제일 무능한 은행. 제일 불운한 은행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은행이기도 하죠. 구로다를 왜 잘라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로다가 계속 연임을 하던가 구로다 쪽의 사람을 일본은행 총재를 앉혔어야지. 우에다를 앉힌 건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런 업종에서 일해본 적 없는 대학 교수를 앉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행 내부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이렇게 쥐고 들 수 있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앉힌 거죠.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저는 인상적인 걸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구로다는 중앙은행 총재 12년을 했죠. 하고 이제 이번에 퇴임을 했는데 그러면 구로다 쪽을 앉혔어야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12년간 추진하면서 아베 정부와 함께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를 같이 했던 구로다 전 총재의 인맥들을 앉혔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도 크게 쳤고 그 다음에는 또 우치다 부총재가 지금 어떤 탱커 역할을 하면서 고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보여드릴 그림이 있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계 은행의 엔화 대출, 외국계 은행의 엔화 해외 대출의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면 15조엔 정도고요. 오른쪽 일본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해외로의 송금액, 그러니까 대출 말고 송금액은 이쪽이 12조엔 그리고 이쪽이 40조엔이죠. 그래서 총액 합치게 되면 약 한 70조에서 80조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이제 누적 잔액이죠. 이거 다 잔액. 스톡일 텐데. 스톡입니다. 다 잔액입니다. 다 잔액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은행들이 빌려와서 빌려온 거. 해외에다가 빌려준 거.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죠. 저금리의 엔화 자산을 고금리의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캐리 트레이드니까 대출이 중요하죠.
근데 저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중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있죠, 약간 있죠, 있는데 그래도 네. 일본은행에서 구분해서 이 정도는 제공해주는 돈들입니다. 대략 그럼 규모가 아니 뭐 한 7, 80조엔에서 이제 100조엔 정도 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그 개인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와타나베 부인들이 하는 돈까지 하면 이제 이거 한 2배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면 네. 대략 합쳐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해보면 2조 달러 정도 보통 그렇게 보여요. 엔이라면 예, 예. 네. 이제 왜냐하면 예. 이제 환율이 지금 140, 130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당연히 1조 달러도 안 되는 돈인데 여기에 이제 더블 스코어로 개인 자금까지 있을 건데 그거는 포착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이제 대략 놓고 보면 맥스 2조 달러 정도. 여기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하고서 저도 엔캐리 트레이드 해요 하는 그런 이제 동반하는 자금들까지 하면 뭐 맥스 5조 달러 정도.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하루 외환 거래량이 5조 달러예요. 그래서 하루 거래 대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부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공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 5조 달러 정도가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라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전략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멕시코 달러라든가 미국 달러에다가 멕시코 페소나 미국 달러에 하는 사람의 돈은 암만 추정을 해봐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개인들이 따라가는 자금까지 하더라도 하루 거래 대금 정도 전 세계 외환시장 하루 거래 대금 정도에 불과한 돈이거든요. 그게 혹시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 규모니까요.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대출이니까 송금이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썼어도 일본 돈 빌렸을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간 대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확실한 데이터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일본에서 나간 돈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입니다만 뭐 저는 호가호위가 되게 많았을 것이다. 그 자체도 크지는 않다. 예, 크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너네 충격을 받을 거라고 외친 사람이 많다. 스피커가 많다. 호가호위. 예,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 자금이 이렇게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크게 확산된 징후도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이제 뭔가를 좀 이제 부풀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풀린 건 성공했죠. 왜냐하면 적어도 월요일 날 일본 증시가 10% 폭락하는 데서 본 것처럼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대한 전 세계 외환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금융 시장의 자산 잔고 한 120조 달러 정도 되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폭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은 할 만했는데 그거로 이번 주가 폭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 의견은. 규모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떠들었다. 이거 청산되니까 일로 가야 돼라고 외친 사람의 목소리가 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괜히 요란했던 것 같다. 뭐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사고만 안 치면 또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등 이상하게 입만 안 털면 일단 위에다 입을 닫아 놓으면 다음 회의까지 그 사람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쇼크는 조금 진정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역시 중요한 건 아니었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에라도 확인되는 데이터는 혹시 뭐 없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996년에 엔화 환율의 급등 이런 것들을 전부 엔캐리 트레이드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있었고 저도 그때 증권사 다니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신나게 저도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 재미는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 업계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페트로 달러 이야기거든요. 그 있잖아요. 사우디가 모든 원유 대금은 미국 달러로 결제하기로 했어요라는 그런 문서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홍빙이 쓴 화폐 전쟁이라는 환타지 소설에서 이제 떠들어대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금융연구원 출신이라서 운이 좋았던 게 금융연구원의 서고에 가면 어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전권이 다 있거든요.
경제 논문들. 예, 경제 논문 이제 세계 나온, 탑 저널이죠. 예. 거기서 80년대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물론 앱스트랙트만. 목차와 앱스트랙트만 쭉 읽을 때 나타나는 게 전부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리사이클링 이야기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우디가 전체 GDP 대비 11%의 경상 흑자를 기록해요.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그 들어간 어마어마한 경상 흑자를 다시 돈을 풀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상 흑자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달러만 근거에 적어놓고 있으면 뭐 이자가 나와요. 뭐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세계 경제 선진국에 다시 리사이클링.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재활용이죠. 미국 국채 사고 그러는 뭐 거. 미국 국채를 사든가 아니면 유럽제 명품을 사는. 뭐든. 그리고 예. 한국의 근로자들을 오라 그래서 우리 도로 만들자. 하여튼 번 달러 사용하기. 그런 이야기만 잔뜩 나오는데 페트로 달러라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근데 스토리텔링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하고 또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대충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할 말 없으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이죠.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야말로 산수라서 만약 요 정도 N의 이자율이 요렇고 재정 거래 가능성이 요렇고 혹은 또 밖에서의 기회가 요러면 나라도 하겠네 하는 그런 그게 나오지는 않나요? 그건?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판에 따른 리스크가 그렇죠. 있으니까? 일단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렸을 텐데, 그러니까 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돈들이잖아요. 은행들, 금융기관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신용거래라고요. 예. 신용거래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무한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드린 거고, 당연히 개인들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잡아놓고 그 돈을 들고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집계, 가장 대표적인 집계 데이터가 일본 사람에 의한 미국 국채 보유 잔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가 예, 한국, 일본은 꾸준히 유지되는 정도, 대만은 유지되는 정도지만 사실 중국은 많이 줄었다. 이게 다 실시간 통계가 나와요. 근데 일본이 엄청나게 미국 채권을 사고 있더라. 이런 통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럼 보통 일본인 자국인들의 투자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까 늘? 아니요, 그 금융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도 일본에서 엔화 빌려서 미국으로 환전해 가는 거.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대규모로 한 데는 결국은 헤지펀드나 또는 헤지펀드들에게 주문을 받은 대응을 해주는 증권사들, 은행들이 하는 거지. 이걸 개인이 대규모로 하거나 또는 의미심장한 숫자가 잡힐 정도로 그런 중요한 어떤 징후가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스토리텔링. 그리고 맥시멈으로 잡아도 아까 보여주신 밖으로 나간 일본 엔화의 데이터를 보면 대략 그 정도에 머물 것이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외 그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대외 순자산 잔고가 2조 7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용 규모가 총 2조 7천억 달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돈이 그렇게 나가면 예, 통화 공급 쪽에서 뭔가가 분명히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다면. 물론 이제 일본인 내국인이 갖고 있는 것만 잡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금융기관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외로 나가고 하면 대출이면 전부 잡히잖아요. 대외 순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너무 많이 자주 오랫동안 빈도 높게 들은 나머지 그 녀석의 실체를 너무 과잉 추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집약적으로 한번 이번 주에 다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식의 거래들이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시장의 폭락 사태를 이끌었던 주범은 저는 트럼프다. 트럼프가 대만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애플도 팀 쿡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파월이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되게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용지표 나빠지고 워렌 버핏이 애플 팔았다 그러고 일본 중앙은행이 미친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삼재가 다 터진 거지. 굳이 그걸 뭐 하나의 이유로 저는 그렇게 하나의 단순한 요인만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면 누구나 이코노미스트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간과하고 있었지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네요.
뭐 트럼프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반론은 살짝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그때 짜증나게 우리가 했겠네요. 한참 그때 그 바이럴이 트럼프 트레이드였잖아요.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뭐가 좋냐? 말도 안 되는 투자의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가? 컨시스턴시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도 그 사람을 믿고 트럼프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러셀 2000부터 다 박살났잖아요. 뭐가 대안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전형적인 파퓰리스트인 거지. 불확실성이 셀프로 남겨둬라.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남한테 떠받들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남한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떠버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고 더 나가서 1기 때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훨씬 더 스텝들이 빵빵하니까 바로 맞습니다. 공무원 자리 3,000자리 다 채울 테니까 집행력도 셀 거라고 생각되면 겁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일부 계신 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규모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그게 집중력 있게 트리거가 되면 그게 단서가 돼서 또 매물을 부르고 그러지는 않겠나 하는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도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뭐 같은 얘기인 것 같네. 뭐 누가 정답은 알겠습니까만 일본 중앙은행? 네, 우에다. 은 생각 없을 거라고 이제 하셨고 그럼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걱정과 어떤 고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단 일본 중앙은행을 죽이고 싶겠죠. 네, 정말 뭐 그렇게 아베노믹스 12년을 해서 인플레 기대를 부추기고 주가를 올리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대출금을 늘리는 이 네 가지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대출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의 대출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어느 정도 이끌어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조급하게 인플레도 지금 안 나는데도 금리를 저렇게 인상한 다음에 이제 환율이 고점에서 거의 20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인플레를 떨어뜨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거기랑 똑같이 뭐 그러겠죠. 환율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예, 자급자족 안 되는 나라잖아요. 석유 수입 다 하고 식량 작업률 이런 거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니까 이 두 나라 모두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다 의지하는 나라인데 환율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든 인플레인데 참 안타깝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아니 근데 그것조차 서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요? 일본 중앙은행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또라이 중앙은행인데요. 이제 그 사람들의 회고록을 저는 좀 읽어보는데 특히 1990년 정책금리를 6%로 인상해서 2년간 동결했던 그때 당시의 중앙은행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자기는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고독을 씹으며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해요. 30년 불황을 유발해놓고. 진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인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청산주의자들. 옛날 그 앤드류 멜런. 그 대공황 때 모든 것을 청산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나 일본 중앙은행에 있는 일부 집단들은 자산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들. 저걸로 인해서 인플레를 발생시키고 경제가 또 흥청망청하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망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뭐 답답한 중앙은행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 8월.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돼서 전 세계 경기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금리 인상.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시 금리 인상. 그리고 이번 2024년에 금리 인상. 완전 징크스를 만들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 붕괴된다. 라는 그런 징크스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그들이 자기가 했던 1990년, 2000년, 2008년을 실수를 복기를 안 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 있는 조직이고 저건 조직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한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구로다에 대해서 그렇게 밑에서 욕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구로다 물러난 다음에 이렇게 됐네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낙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썼던 책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에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일본 경제 앞으로 3년 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그런 금리를 인상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올해 1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하도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면 확실히 인플레가 발생해서 인플레 좀 발생한 다음에 그 뒤늦게 금리 인상하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얼마 전 2022년
미 연준이 금리 인상 타이밍 놓쳤다고 우리가 그렇게 욕했지만 지금 귀신같이 인플레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70년대 같은 인플레는 지금 발생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여기서 그냥 인플레만 나면 무조건 저걸 그냥 sak초직은 잡초의 마지막 뿌리까지 다 밟아야 될 것처럼 행동하는 저런 그 인플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바로 양대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고 이 두 지역이 모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유럽은 잃어버린 지금 17년 차에 돌입한 이유들이 중앙은행이 맛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 짤은 저희가 밑에다 엔화 자막을 좀 달아서 조금 좀 이렇게 네, 그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도합니다. 엔화 자막이래. 일본어 자막을 좀 달아서 일본에서도 좀 들을 수 있게. 참 뭐 일본의 그 역대 그 일본은행 총재나 그런 분들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읽으면서 와 정말 놀랐어요. 저는. 막 그 논어에서 막 자기 그 대꾸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 나오시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그 중앙은행이 원래 말단 직원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오죠. 원래. 그리고 재무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재무부의 방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우리의 이제 존재 가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더욱더 비분 관계에서 글은 그렇게 쓸 수는 있을 텐데 생각이 그렇다면 걱정은 걱정이네요. 근데 만약 이제 뭐 그렇게 물가가 이제 덜 오르면 금리 인상에 따른 걱정은 조금 덜 한다 치더라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것에 따른 이제 반작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린 돈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건 빨리 이제 컴백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 그 자체로 엔화와 달러화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 일본 중앙은행은 열중시하고 머리 박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는 하겠죠. 이번 기회에 청산을 못한 데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환율 20엔 떨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거의 지옥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짧은 금리 차의 차익들은 다 날아가고 이제는 소실 구간에 진입했는데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청산. 제가 그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붕괴의 징후를 설명할 때 맨날 제가 레버리지 청산이 벌어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게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금융권 레버리지 청산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 특히 내수 관련주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 3%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글로벌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맥스로 제가 추정해보면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일 거고 미니멈으로 보면 1조 달러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자금들 중에서 아직도 청산이 덜 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들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우치다가 재빨리 이야기를 하면서 부총재가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 우리 금리 인상 안 해요 하고서 머리를 박았잖아요. 도계자를 했으니까 좀 금융시장이 지금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 다시 청산의 가능성이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 그 국가들이 중국을 심지어는 가끔 포함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은 빼더라도 뭔가 공조를 하면서 이쪽에서 금리 낮추면 또 한쪽에서는 조금 좀 버텨주고 힘들면 네가 또 금리 좀 뭐 낮춰라 하면서 뭔가 이게 균형이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사전 조율 이런 거 없이 아니 있는데 파월은 옛날보다 덜하다. 네, 그러니까 버냉키와 옐런은 확실히 좀 남을 신경 써줬고 특히 버냉키 때는 유럽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그때 내내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옐런 같은 경우도 2015년, 16년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만 했지 금리 인상은 되게 주저하고서 천천히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해줬던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2018년을 돌이켜보시면 알겠지만 파월은 그런 게 없거든요. 파월은 그냥 딱 인플레든 자기 사정만 보고서 바로 해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법률가 그대로 이게 탈법이냐 합법이냐만 보는 거지 디지털이에요. 이 사람은 요새 유해졌지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옛날 같지 않음이 이제 가장 위기 상황들을 촉발시켰던 이유 중에 또
계기가 바로 2022년에 있었던 영국 트러스 총리의 감세 예. 발언에 따른 시장의 발작이 있었죠. 영국 그 연기금 위기 때 연준이 하나도 도와준 징후가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간 다음에 해결이 됐지 미국이 도와줬다는 징후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행동은 어떻게 보면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이제 해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로 했던 거겠죠. 앞으로는 뭔가 스텝 많이 꼬이면 예전보다 그 충격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빅스 50이 자주 출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데다가 더 나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처럼 협력하고 함께 어떻게 움직이려는 생각들은 그런 시대 끝났다. 그렇지 않고 또 그 사이에 누가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세상이 왔고 이게 아마 많은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한국 주식은 그동안 몇 번 한국 주식은 그냥 사는 거 아니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참고 사는 거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2번 참고 사라고요? 아니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셨는데. 예, 제 말이 맞았잖아요. 예, 흥분하지 말자. 그때 3천 간다 그러던 시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방송에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쓴소리를 좀 하게 돼서 이렇게 홍 박사는 한국 주식 싫어해라는 식으로 박제가 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도 된다. 왜? 싸니까. 이번 월요일 폭락으로 네, 굉장히 싸요.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봐야 2,600 고점 대비 300포인트 빠졌는데 사실 이런 레벨에서 못 사면 주식은 한국 주식은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MBB나 네. VNQ 같은 미국 리츠 ETF나 예. 미국 모기지 ETF를 추천하고요. 그런 분들은 투자가 주식 투자가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400 가고 그럴 때 못 사는 분들은 한국 주식 투자가 맞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죠. 한국 주식은 원래 대폭락하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이런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 사야. 그럴 때 사면 왜 반등을 합니까? 그냥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 첫 번째는 환율. 환율이 좋아요. 이 정도 환율에서 삼성전자가 이익이 올해 최소 30-40조 이상 날 거예요. 위험하면 환율이 항상 수출 기업에게 유리해지니까 반등이 빠르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흐름이나 스탠스를 보시면 지난 2017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나라 수출이 올라오는 흐름이 좋아요. 그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올라오는 걸 보면 조선이랑 자동차까지 붙어 있고 무선통신 기기까지 붙어 있고 거기다 반도체는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올해 이대로만 가면 우리나라 올해 수출 금액이 7천억 불 넘어서 역사상 최대 수출 금액이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물론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뭐 그 싸게 폭락하고 나면 사볼 만한 정도는 된다. 이 정도 이건 이제 지난달도 데이터인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예. 보시면 요 빨간 선이 우리나라 수출액인데 올해 한 이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선 수출 수주 받은 것부터 현재 그냥 반도체 가격 유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가요. 근데 주가는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증자가 많아서 못 가요. 증자가 많아서. 네, 증자랑 상장 주식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서. 저게 이제 코스피는 지수고 사실은 지수니까. 시가총액으로는 벌써 넘었으니까. 돌파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못 간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지금 7월 말 통계니까 이제 8월에 여기 있잖아요. 예, 파란 선이 여기쯤 있잖아요. 2,600 정도, 500 정도 있으니까 여기면 뭐 저는 그렇게 뭐랄까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외부 충격이 여기서 더욱더 오면 팔아야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올까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 9년에 망했던 이유가 정부가 금리 인하해도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졌어요. 연체율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연체율이 역사상 최저니까. 한국 얘기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 우리도 그렇고 다 똑같죠.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일 때는 부동산은 안 망하니까. 그럼 부동산 안 망하면 미국 사람들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부동산 가격 오를 때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수출이 안 되겠냐. 게다가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조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뭐든 우리나라 회사가 다 잘하잖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중동에서 전쟁 뻥,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 번 입 터는 거, 그리고 우에다가 또 입 터는 거, 이런 어떤 삼재가 또 터지면 또 빠지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대응이 최선인데 미국 신규 실업성 신청자 수 줄고 미국 모기지 금리 떨어졌는데 너무 겁먹지 말자. 이 정도는 2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다. 좀 범상하게 느끼자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출 대금은 결국은 국내로 퍼질 텐데 삼성전자가 번 돈 직원 월급으로만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청업체로 가고 또 가고 하면서 사실은 그 돈 퍼지는 건데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있죠. 근데 내수는 왜 수도권만. 그 돈 퍼지는 게 다 그냥 그것도 상위 몇 %니까. 그렇죠. SRT 라인만 돈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최남단은 평택 지제 정도인 거지. 옆으로도 확산 안 되고 서쪽으로도 확산 안 되고 거기 수서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려움인 거죠. 그게 원래 그 돈 퍼지는 거는 아니에요. 원래 경제 이론이. 아니 잘 퍼졌는데 지금 지방 미분양이 저렇게까지 이제 쌓여 있고 특히 6월 우리나라 미분양이 또 늘었잖아요. 예. 서울은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은 산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퍼지고 싶어도 미분양이 앞에 해소가 안 되는데 가서 사기 싫거든요. 좀 기다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미분양을 털어야 되는데. 수출 대금은 결국은 부동산의 온기를 통해서 전국에 퍼지는 건데 그게 아파트값 오를 만한 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뭐 울산 아파트 집값을 아파트 가격을 많이 보는데 아직 잘 징후가 안 보이네요. 울산 아파트 값을 또 지표로 보시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선 자동차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게 이제 온기가 퍼진다는 의미가. 예, 거기 이제 물론 그 분양이 너무 많긴 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남쪽에 너무 많아서 저는 작년에 임장 갔는데 그때도 엄청난 주택 물량을 보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었냐 싶을 정도로 많이 지어서 미분양이 다 털리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울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징후로 봐도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강은 여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는 일단 한국 주식은 좀 내려왔으니 수출 금액 같은 거 감안하면 싼 영역이다. 그것도 역시 위에 올라간 팔라는 얘기죠. 그래도 저는 그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리츠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안심인 것 같으니 꽤 괜찮은 지점이다. 금리도 이제 낮아질 시점이라면 리츠는 이제 그럼 또 올라갈 테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골드. 금은 또 왜요? 전쟁 리스크가 있다라면 금은 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금의 움직임은 금도 예전 금 아니구나 하는 느낌도 주는데 그래도 한 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독재자들은 금을 제일 좋아하게 됐다.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맞아요. 중앙은행보다는 금을 갖고 싶어한다. 전 세계 독재자들은 금을 좋아하니 우리도 거기 좀 동참하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요라면 금값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스티프한 각도가 야, 이런 호재를 이렇게 못 살리는 이 금은 참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도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자산은 그렇고 그럼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요. 어디 사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부동산은? 예, 부동산은 정해져 있어요. 뭔데요? T밸리, 9호선 그리고 SRT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 9호선은 이 서울의 9호선 이렇게 가는 9호선. 김포공항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둔천주공까지 그리고 수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지제까지 내려가는 그 T밸리를 넘어서서 주택을 고르는 건 난이도가 지금 많이 높은 레벨인 거고요. 그 안에서 대단지면서 15년차 안쪽 이런 거 사면 다 값이 오르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냐? 비싸거든요.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사라라고 말하는 거는 좀 됐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미 바닥치고 벌써 역사상 최고치를 다 돌파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사라고 말하는 건 양심 없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사라. 어차피 같이 간다. 그리고 거기는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개별 종목처럼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한국 아파트랑 미국 리츠가 같이 간다고요? 같이 갑니다. 아니 서울 아파트랑. 서울 아파트랑? 전국 아파트가 아니고.
왜 미국 리츠가 서울 아파트가 뭐라고 서로 같이 손잡고 가요?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금리 정책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 경기. 그 티밸리가 테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좋으면 네. 한국 경기도 좋을 거고 그 돈은 여기 쏠린다. 한국 경기가 좋으면 티밸리로 몰릴 텐데 미국 경기 좋으면 미국 모기지도 미국 집도 괜찮다. 같이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서울은 저는 좀 따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새겨 들을게요. 우리 이프로님이 또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뭐 부동산 그 공급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공급 대책은 좀 통할까요? 예, 뭐. 그러길 바란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란다. 이런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